1.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39명 늘었습니다. 49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9명 중에 23명은 외국에서 감염됐는데요. 이 수치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60%입니다. 일본은 오늘 하루 확진자가 508명 늘어서 5,691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 유입 그리고 집단 감염 주시하고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0명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다 사라질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고3, 중3 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첫날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분위기 어땠는지 직접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위례 한빛고등학교 실천교육 교사 모임 대변인이신 전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라인 개학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무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됐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저희 학교에 전자칠판을 미리 준비를 좀 해놨어요. 예. 그래서 전자칠판의 화면 녹화 기능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일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서 학생들이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대훈 선생님은 온라인 칠판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좀 능하니까 이렇게 수업해도 큰 어려움 없었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주진우 씨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되게 오래전 선생님들이시라. 네. 제가 지금 올해 50이 넘었는데. 아, 그래요? 학교에 저도 젊은 교사가 아니라서 저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들이 익숙해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은 확실히 저희 세대보다 훨씬 온라인에 대한 익숙함이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부족한 부분들 많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발표가 나자마자 학교에서 급작스럽게 연수도 하고 기기도 마련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쨌든 급한 불 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8738님이 우리 둘째 아들 고3인데요. 말 들어보니까 나름 괜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중력은 떨어지는데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네요. 이거 핑계인 것 같은데 게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 듣는 것 정도는 유튜브 동영상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학생들 중에 우리 집은 컴퓨터 없어요, 태블릿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아니고요. 예. 아마 전국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정보화 수준이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게 학습에서 조금 소외된 학생들의 경우에도 제가 그런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은 기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기하고 접근도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렇죠.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야동을 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지. 선생님 오늘 수업하다가 야동 보거나 게임하는 친구 이렇게 적발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적발할 능력이 안 되고요. 아직은 안 하셨어요? 예, 일방향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쌍방향 하신 선생님들을 보면 오늘은 네. 이거 자체가 신기해서 열심히 들은 것 같다. 뭐 그런 의견들이 중론이었습니다. 학생들이요? 네. 저는 저 주의가 산만하고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좀 다른 선생님들도 오늘 수업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대로 왜냐하면 쌍방향을 옆에서 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 참석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전원이 다 안 자고 선생님 말씀을 똘망똘망 들을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하기 않죠. 쉽지만 맞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부모님들한테 그런 기준 하에서 보면 네. 만족스럽다 그런 수준입니다. 네, 어차피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하고요. 놀 친구들은 놉니다. 짧다 인생은님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죠, 수업을? 예,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는데 이제 글쎄 학생들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작아지면 네.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우린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저는 오히려 큰 TV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조그만 곳으로 보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서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033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들이 고3이라 오늘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출석 체크가 안 돼서 노트북으로 바꾸고 쇼를 했어요. 정착하려면 며칠 걸릴 듯 하네요. 이런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예, 그렇죠. 많았죠. 처음에는 접속 못하는 애들도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성 있는 애들은 한 8시 반부터 접속이 들어갔는데 9시가 근접하면서 접속 실패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예. 수업 시간 늦는 친구들 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하는 친구들. 네. 네, 제 아들도 중3인데 예. 저도 계약하고 아들도 계약을 했는데 예. 그 아들도 갑작스럽게 저한테 전화 오더니 예. 로그인이 안 된다고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없었죠. 예.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매를 못 들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그걸 어떻게 푸실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온라인 수업 준비해야 되죠. 학생들 관리해야죠. 조금 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제까지 제가 새벽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미리미리 수강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어제 새벽에 또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 이제 받아서 들어온 친구들 가지고 이렇게 출석부 만들고 그렇게 수업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제 퇴근 전까지 담임선생님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이 학생 아직 수강 신청 안 됐습니다. 빨리 수강 신청하라고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하고 메시지 받고 집에 갔더니 한 저녁 7시 8시쯤에 수강 신청안에서 해놓고 그래서 자료 준비한답시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혹시나 또 수강 신청안 에 있다 보더니 또 갔더니 또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예. 신세계네요. 이게 교육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을 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학교라는 곳이 약간 공적했던 국가기관이나 되다 보니까 학생들과 늘 상대한다는 것을 갖다가 간과하고 엄격하게 보안 문제를 갖다 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보화 기기에 있어서 뒤처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정보화 기기에 대한 예산들이 오히려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네. 일반적으로 쓰는 상용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 필요하네요. 네,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학생들도 지금 처음 길을 나선 거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오늘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출석률이 상당히 95% 이상 아주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예, 훌륭하죠. 우리나라 학생들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공부 우리 때보다 안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선생님보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미래가 밝은 학생들이라고 오늘 잘해줬다고 정말 잘했다고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대잖아요. 요새 아이들 걱정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잘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례 한빛고등학교 전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방희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왕따 당하거나 학교 등교하기 어려운 친구들 온라인 수업 인정해 주는 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런 길로 갈 겁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5575님 매일 12시가 되어도 안 일어나던 중3 오늘 아침에는 8시 반에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담임선생님 문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진짜 힘든데 제발 말씀 잘 들으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아유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사부일제 뭐 그런 건 아니어도요. 네. 6171님 오늘 온라인 수업 시작한 고3이에요. 정부 발표로는 화상 수업 등 여러 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는 숙제만 내주고 그걸 하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였으면 때렸다니까 무조건 온라인 켜가지고 컴퓨터 켜서 안 열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매들고 왔을 거예요. 그마저도 서버가 마비되고요. 뭐 여기도 좀 시행착오가 있나 봅니다. 공부 잘 못하거나 고3 돼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애들은 혼자 하기 버거울 텐데 어쩌자는 걸까요? 그러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이 고3 돼서 갑자기 공부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이거 온라인 수업 때문에 또 공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이런 학생들을 좀 달래주셔야 됩니다. 달래줘야 되는데 6171님 아드짐인지 뭐든지 이 문자를 보내신 분 네, 고3 학생을 지금 전화 연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대구 수성구 능인고등학교 다니는 고3 이현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너 라이브 비데이를 들으시네요. 아, 네. 크게 될 청년일세.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온라인 계약 어땠어요? 저희 학교는 그 리로스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출결 여부를 체크하고 예. 선생님이 그 게시판을 만들고 그 과제 분량을 설정해 주시면은 네. 그 과제를 한 후에 그 학습한 내용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온라인 수업을 근데 그 전부터 비슷한 수업을 해왔나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 방학에 그 보충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 보충 수업이 도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단되다 보니까 그거를 과제 수행형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는 약간 좀 앞서간다 이런 생각하는데 정남 최고다님도 이 생각했는데 혹시 이승엽 선수하고 친척이세요? 아니요. 네. 전혀 상관없나요? 네네네. 정남 최고다님 목소리 이승엽 닮았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홈런왕 이승엽입니다. 한마디 하면 다 속을 것 같습니다. 자, 고3인데 온라인 수업을 받고 보니까 어느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겠다. 어느 부분 좀 고쳐주세요. 그런 생각 좀 듭니까? 네. 아무래도 네. 첫 수업이라서 그런지 좀 안 좋은 점이 많았었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뉴스에서 봤었던 바로는 예. 그 쌍방향 수업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수업을 재현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게 그 저희 학교 같이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선택한 학교들은 네. 그렇지 않았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이라기보다는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사이트에 한계도 있어가지고 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가지고 예. 그 특히 핸드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그 로그인이 불가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좀 고쳐야 될 게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현빈 학생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이과하고 뭐 공대 쪽 가고 싶나요? 아니면 어느 과 가고 싶어요? 저는 지구 시스템 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하는 게 그쪽입니다. 네. 이번에 총선에서 투표합니까? 네, 합니다. 첫 투표네요. 첫 투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긴장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비대위 들으면서 네.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크게 될 학생이야, 이현빈 학생.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네.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죠? 투표에 대해서? 네. 아, 그래요.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투표할 겁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보고 네.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어른보다 낫습니다. 후보자보다 이렇게 아닙니다. 훨씬 최근에 만난 후보자보다 훨씬 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따뜻합니다. 현빈 학생, 네. 그 학교에 미친 개 선생님 있습니까? 네? 미친 개 별명을 가진 선생님 있어요?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온라인 수업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고3을 안 맡으셔서. 다행이나요? 네? 근데 고3을 안 맡았는데 그분도 수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저희는 그냥 숙제만 내는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그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숙제만 내주는 식으로. 그래도 조금 좀 희망을 가지세요. 아저씨가 네, 고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매로 일단 네. 그냥 매로 그냥 메타작으로 모든 거를 끝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냥 그 네. 숙제 내준 게 낫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세요. 요새 네, 선생님들은 고맙습니다. 안 때린다고 했는데 네. 우리 학교 때는 그랬어요. 자, 내일 수업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숙제만 내주고 좀 끝났는데 내일 수업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은 수업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서로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일 수업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서버가 안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이트 측에서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네. 그 공지가 이제 서버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서 네. 이제 로그인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일단은 과제 수행이다 보니까 예. 일부는 교재를 활용하는 수업이긴 한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답을 공유해가면서 쓰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중에 수업 시간에 네. 게임하거나 수업할 때 게임했어, 난 야동 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죠. 뭐 했대요? 네. 네. 친구가 예. 숙제를 내겠다는 빌미로 PC방에 가 있었던 거를 네. 제가 문자로 들은 바가 있고요. 예, PC방에서 아무래도 게임하다가. 걔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그러고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학교 수업 받을 때도 그냥 수업 받을 때도 수업도 열심히 안 받았던 친구들 아닌가요, 보통?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자율성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온라인 수업 처음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네.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온라인 수업이 조금씩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현빈 학생이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위기도 지금 보면은 많이 안 잡혀 있는 편이고 네. 인프라도 보면은 서버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좀 네.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보완도 해야 되고 네. 사회적 분위기도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까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잘하시고요. 네? 투표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학교 생활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 반가웠습니다.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의 능인고등학교 3학년 이현빈 학생 만나봤습니다.
8516님, 와우, 현빈이 대답 잘하네. 전교회장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교회장이냐고 물어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5391님, 대구 능인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대구 청취자입니다. 알겠어요?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게요. 정안나 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 1,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집계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4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 늘어 모두 5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10명은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30%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 등 49개국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정용 손목밴드 활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쑥덕쑥덕.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장용진 기자를 제가 이렇게 정이 가서 그래요. 그리고 장 기자님 제가 기다렸어. 네, 좀 서초동 소식 궁금하거든요. 요새 분위기 어떻습니까? 서초동 분위기가 조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분위기가 미묘하다니요? 예,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되게 좀 한 가지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견해에 집중돼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경로에 다양한 정보들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다라는 지금까지 좀 단일한 대우를 형성했다면 단일한 대우가 깨지고 있다라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의미심장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심각한 느낌이 많아졌어요. 심각하다뇨?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속해서 서초동발 또는 서초동과 연관이 돼 있는 일들이 자꾸 큰 사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생기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라고 다들 조금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보통 때 선거철에는 서초동이 좀 놀잖아요. 노는 날이죠. 네. 네. 특수부 검사들 다 놀고 술 먹으러 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100일 전부터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네. 선거 100일 전부터 웬만한 수사는 다 마무리 져요. 그래 대형 수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30일 전이면 그건 완전히 선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선거에서 당장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들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도만 일을 하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긴장 상태입니까? 예, 초긴장 상태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계속 감지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총선 때문에 지금 국민의 이목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좀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이 뉴스는 절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농단, 네. 헌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딱 큰 틀만 말씀드리면요. 벌써 1년 넘게 진행 중인데요. 아직 1심이 안 끝났고요. 예. 증인의 절반도 아직 못 불렀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고위 법관들, 그 사법농단 법관들은 다 풀려 나왔어요. 네, 다 풀려나왔고요. 그 당시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법관들을 탄핵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했다는 게 참 아쉽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 사법농단 그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일단 사건 자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게 뭐 한두 번에 걸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양승태 사법부 6년 내내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건이 일단 많군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그 강제징용 사건이라든지 전교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물려 있어요. 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마다 하나하나 짚어야 되고 예. 또 그런데 증인들마다 또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데 증인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다 법리적으로 논쟁을 벌여요. 거기다가 재판의 기술자들이 사법의 기술자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또 질질 끌고 있습니다. 늘리고 밀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끌 수 있는 건 최대한 끌고 있는데 네. 그마저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설마 이게 총선까지 밀려올까 하는데 지금 총선까지 밀리고 앞으로도 더 밀려갈 것 같아요. 몇 년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글쎄 1심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왔으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글쎄 아마 역대 가장 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한정위원이라는 게 또 이렇게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 한정위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것이 헌재가 대법원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 가끔씩은 보면은 헌재 쪽 말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한정위원 사건이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보면은 헌재 쪽 판단이 더 맞다 싶을 때가 제법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된 건데 네.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을 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막으려고 하면서 일일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염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염탐을 하고 막 그것을 가지고 빼내고 했고 나중에는 헌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보복을 해야 한다. 라고 나서면서 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네. 그 3명을 지명할 때 아주 좀 급이 낮은 사람을 지명하자. 그래서 헌재 위상을 확 낮춰버리자.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조금 약간 조금 힘겨루기가 있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좀 헌재를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요. 네. 약간 아래로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가장 중요한 판결은 또 헌법에 대한 그렇죠. 판결은 헌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청취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치사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제 법관이면은 법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 법관 저 헌법재판관 낮은 사람으로 보내고 예. 그 헌재 앞에다가 이상한 우리 광고물 설치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여론재판도 우리 저 광고도 뭐 끊어버리고 이러자. 아니 근데 대법원이 그리고 판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치사한 일을 하셨어요? 예, 치사한 일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사법농단의 한 부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굳이 과연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 분명하죠. 그렇죠. 이거는 헌정농단 맞습니다. 강제징용 사건도 그렇고요. 위안부 사건도 그렇고 우리네 판사님들이 일본 판사들도 못할 일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이게 사법을 농단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왜 판결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방금 말씀드린 그 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네. 이걸 아주 이 사람들이 이분이 무슨 학술 발표회 하듯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재판을. 지금요? 꼼꼼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한정위원이 어떻고 한정위원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질질 끌어가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재판을 길게 끌어서 다시는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재판의 기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땐 정권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그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이후에 판결을 받겠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들한테 유리한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뭐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까지 미루는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각대로 재판은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며칠 전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 정보통신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은 진짜 처음인데요. 예, 검사가 올리는 경우는 가끔씩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이 직접 올리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수원지검에 계신 장모 검사 대리, 그러니까 검사 대리라고 하는데 4급 서기관입니다. 상당히 직급은 높은 분이에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고위 고위죠. 검찰 고위직. 직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검사를 4급으로 보는데 4급 서기관과 동급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검사와 동급이고 실제로 검사 대리 역할을 맡고 있죠. 이분이 올린 글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장님과 총장님의 사모님 그리고 장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스스로 하신 것 아니냐. 이게 검사 동일 지원칙 아니냐. 설령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최악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냐. 일단 뭐 직접 겨냥했네요. 그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확인하기로는 딱 2개 댓글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댓글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뒤로 이제 쫙 붙었을 텐데 네. 일단 제가 본 거는 또 2개밖에 없을 때였는데 한 사람은 이걸 왜 지금 올리냐. 네. 이거 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왜 이런 글이 이제야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반갑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갈리는군요. 갈린다고 봐야죠. 네. 근데 검찰 내부 분위기도 대체로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총장한테 물러나라고 수사 직원이 직접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의견이 갈리는 거 전에 없던 일입니다. 좀 윤석열 검찰총장에 좀 곤혹스럽네요.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사퇴설이요? 예, 사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요.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저는 뭐 좀 약간 신빙성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병가를 내시고 며칠째 안 나오셨어요. 오늘 오후는 나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퇴설을 좀 더 좀 부채질하고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윤 총장이 며칠째 지금 병가로 신병 치료 중인데 신병 치료로 지금 병가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사퇴설까지는 저는 거기까지 보진 않습니다. 예. 네. 아마 그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기자들의 스타 아주경제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정체 심해진 곳들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2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전 구간인 김천 2터널에서는 1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석소에서 광명 사이로 정체되고 신천 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성남 가는 길은 하기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울 간선도로 정체도 매우 심해졌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마장램프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는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정체 심해졌는데요. 이후로도 잠실대교 부근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하셔야죠. 저희는 계약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업이? 제 온라인 원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네, 학생들도 의외로 반응이 뜨거운 편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오프라인 개강을 하더라도 이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배웠던 뭐 노하우를 할까요? 네. 그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계약 시작했는데 고3, 중3 시작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짧은 시간에 컴퓨터를 배우고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교사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저는 그 온라인 그 강의 준비하면서 꼭 한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온갖 그 컴퓨터 디바이스 이 활용법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제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제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갑수 선생님, 우리 교육의 현장도 아예 조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바뀌어 있겠죠?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선생님의 집중, 어텐션 아예 교실에서 딱 이렇게 해둔 게 이제 지금 자발성에 놓이는 거잖아요. 이제 자율 공부로 바뀝니다. 온라인 네. 수업에 늘 등장하는 게 개와 고양이랍니다. 네. 집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막 등장한대요. 예. 그 속에서 학습을 하는 훈련은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좀 자유로운데 내 필요라는 것을 의식해서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발적 수업이 될 거고요. 자율적 수업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 그 디바이스를 직접 쓰게 되면서 암기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각하고 창조하는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의외로 역설적이게도 이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과제를 내다 보니까 네. 글 쓰는 게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교수들이나 저 컴퓨터에 좀 낯설지 네.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네. 이 활용 능력이라든지 잘 다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 걱정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걱정할 거는 좀 우리나 걱정해야 돼요. 저를 걱정해 주십시오.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네. 교수님. 아니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2019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년 됐나? 네, 200년, 네, 150년 정도 됐는데, 네. 새로운 번역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그런데요. 지금 서점에서는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이렇게 훑어봤더니 예전에 조금 본 구절들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존 러스킨의 명언은 유명한 게 아주 많고요. 예. 그리고 이 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작년 2019년에
러스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간행하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놀랍죠. 네, 놀라운 상상과 놀라운 이론을 펼치고 있는지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네. 김갑수 선생님. 러스킨 얘기를 아무래도 좀 하고 해야죠. 지나가야 예, 되겠죠. 해야죠. 오늘 그게 제 몫인 것 같은데 일단 최종 결론부터 얘기하면 러스킨은 경제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다 속물적이냐. 예. 그다음에 이 공리주의적인 이 사회 이득이 간다고 막 힘몰아대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사람들 약자는 뭐고 부자가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매우 고민한 일종의 이제 사회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계보를 잠깐은 좀 거슬러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근대 사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신앙을 대체해서 과학기술 문명이 등장한 때 그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때 막 용쟁 호투가 벌어져요. 네. 프랑스 쪽에는 유물론이 막 득세하는데 영국이 바로 이제 공리주의가 온 세상을 다 휩습니다. 공리주의 말 그대로 정말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건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최고 아니지라고 고민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존 스튜어트 밀과 친구인데 둘이 이제 막 대립을 해요. 이 카일라일이 바로 영웅숭배론이니 뭐 프랑스 혁명이 하여튼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제자가 바로 러스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이은 거냐면 세상의 중심적 흐름하고는 다르게 조금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저자인 러스킨은 원래 미술평론가입니다. 그렇죠. 미술평론가이고 뭐 화가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고 근데 나이가 경제학자기도 드니까 하고. 예. 영국 사회의 비참한 현실, 유럽 전체의 산업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생긴 폐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니까 그 사회 개혁가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끝끝내 그가 견지한 게 뭐냐면 품위 있고 예술적이고 우아하고 좋은 삶에 대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모든 얘기를 풀어나간 거예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존 러스킨은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대영 제국 전성기죠. 19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예술 평론가이면서 사회복지가이면서 지질학자이면서 건축가이면서 그야말로 종합은 전방위적 이 르네상스적 지식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신의 그 부를 아낌없이 나눠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해서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톨스토이, 버너드 쇼 등에게 엄청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근데 좀 따뜻했어요. 근데 그때는 일단 하인들하고 그 고용주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존중도 있고 애정도 조금 있고 저 사람들한테 최대 이익이 되려고 하면 이게 시키는 것보다 뺏는 것보다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책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가 제목이고요. 네. 원제는 발음이 안 좋지만 해보겠습니다. The 11th Hour Labor입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11번째 시간째 온 노동자인데 여기서 11시는 유대시로 맨 늦게 저녁 7시쯤이라고 얘기한대요. 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밭 주인 착한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이 아침 7시에 일하러 온 사람,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 뭐 오후 5시 일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내 포도밭에 일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예. 나는 땡볕에서 더 오랫동안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왜 똑같이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포도밭 주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똑같이 날 주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이 마태복음 20장의 구절을 이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2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따뜻한 경제학.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한테
이게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 책 그래서 고르신 거잖아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뭐 분명하죠. 재난 기본소득 예. 관련해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재난 기본소득 수령해 가시라고. 아 그래요? 신청하시라고. 왜 전화 안 왔죠? 왜 교수님한테 알고 저는 있죠? 경기도하고 용인시에 동시에 왔어요. 아, 네. 경기도가 먼저 주는구나. 아. 그렇군요. 서울 특도 시민은 뭐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특별시니까 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조금 이렇게 좀 다 어려운 시대에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같이 좀 잘 살자.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책들이나 여러 시나 좀 가슴에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다만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게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자 도덕군자 같은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분요. 존 러스킨은.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함께 잘 사는 삶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서 그렇지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 심장을 팍팍 때리는 거죠. 맞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히려 준비한 본문 내용 일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19세기 경제학을 보면은 큰 흐름이 고전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 특히 지금 리카르도를 비판하는데 멜서스도 그렇고요. 그런 흐름들을 상업적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이 멜서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학, 또 시민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업적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부자가 되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이웃을 가난하게 유지시키는 기술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 대목이 그냥 핵심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상업적 경제학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기술을 가르치지만은 네. 그걸 뒤집어 보면은 네. 우리 이웃 사람들을 가난하게 끝없이 유지시키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갈 거를 자기네들을 빼먹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너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야,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그 얘기를 150년 전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적으로 분배에 초점을 두는 생산, 분배, 유통까지를 관여하는 그런 경제학을 구상했던 거죠.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끊임없이 직업 자신의 직분의 차이를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한여나 네. 의사나 아니면 성악가나 네. 다 사회적 총부에 기여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어떤 차별을 두고 뭐랄까요, 몇몇 사람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총부를 형성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분적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 이 신분을 대체하는 이제 자본의 위력에 대해서 미리 선각자적으로 이제 문제를 깨달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정선태 선생이 오늘 러스킨 소개하는 걸 좀 뜬금없다고도 느끼지만 되게 반갑기도 했던 게 네. 그 사상의 용쟁 호투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시대가 막 변화하고 움틀 때 그 시대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러는 거. 근데 한국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사실 80년대 사상운동이 젊은 층에 의해서 굉장히 컸는데 그때는 사회주의 계열이 너무 왕성해 버려갖고 그때는 토론도 왕성했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제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칼라일이나 러스킨이나 또는 러셀도 러스킨 칼라일의 제자거든요. 네. 이 계보를 보면 이쪽은 또 사회주의하고 별개예요. 네. 그 흐름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계에 매이지 종합 지식인들이 또 막 나와야 돼요. 네. 뭐 주진우 이런 사람의 설 뭐 이런 것들 막 나와야 된다고. 그런 이제 시점에 러스킨 같은 사람의 약간의 이 종횡무진 같은 게 굉장히 힌트가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딱 떠오르는데 그 당시 서양 이 경제학계를 지배했던 게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러스킨은 그것과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명명할까 저의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은 이게 심미적 사회주의, 어떤 공동의 삶을 상상했던 그런 그 사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낳은 병폐 중의 병폐가 빈부격차 아닙니까? 네. 부의 독점화 현상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적 환경을 고민하면서 러스킨을 참조하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이 방향성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스킨의 글을 읽고 러스킨의 말을 지금 곱씹어 보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조금 이렇게 느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책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권해주신 겁니다. 박성수님 도대체 책 이름이 뭔가요?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입니다. 책 찾으시면 되고요. 존 러스킨에 대한 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책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따뜻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추입니다. 강추. 6192님 훌륭한 학자입니다. 한정된 재화에서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구는 덜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제가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됐다고 저도 생각해서 반가웠습니다. 자, 다음 주 책 먼저 얘기하자고요. 항상 말 못해가지고 아쉬웠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는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입니다. 네. 이번엔 디킨스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재준 선생님의 한 달 진보주의자 되기 권했는데 읽어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권했는지 금방 알아요. 좀 읽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찰스 디킨스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목에서 끌렸고요. 네. 하드 타임스라는 어려운 시절인데 거기서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구획된 인간이 아니고 네. 정서적이고 놀이에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어려운 시절을 한번 헤쳐나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골랐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네. 요새 책을 읽으면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이 상상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배를 채우는 밥 먹는 거하고 달리 책 읽기는 좀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뭐 지식 정보는 그냥 이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하시라고. 네. 근데 지금 책을 읽는다면 뭘까 했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작가가 늘 그래요. 자기는 100년 전 저자가 쓴 책만 읽는다고. 네. 처음에 그건 난 괜히 겉멋인 줄 알았는데 이유를 알겠어요. 100년 동안 그 분의 그 이야기가 썰이 지금 영향을 미치려면 얼마나 맞아요. 그 말이 살아있었겠어요. 인생의 시간이 짧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대격변기에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은 책들을 죽기 전에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좀 섭렵해야 되겠다는데 코로나 전국은 딱이죠. 코로나 시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책 읽기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의 추천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디테스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342님 주 기자님의 고교 2년 선배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너무 비데이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 점점 적응 잘하시는 것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참 많이도 때리셨죠. 많이 때리셨어요. 네. 나 24님 주디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아. 한마디도 안 줘서 좀 맞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난리통에서 또 온라인 교육의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굉장히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은 1번 프레임이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쭉 확인하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